안녕하세요. 진기하고 모험 가득한 이야기. 오늘은 모험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붓다로드 주제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귀축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가득한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도 조금 이 의외편에서 이게 굳이 왜 들어가 있어야 되나 싶은 게 귀축제사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나 대부분은 인도고 한 명만 이제 중국의 유학간 뭐 이런 분들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법고승 이야기입니다. 고승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겁나 고생한 구법승에 대한 이야기. 세 분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중국의 법현 스님, 가장 빨리 갔었던, 그래서 육로로 갔다가 해로로 왔었던 법현 스님,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거는 뭐 현장 스님, 현장 스님. 그래서 법현의 불국기, 고승법현전입니다. 정확한 공식 명칭은 고승법현전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불국기라고 얘기를 해요. 불국은 부처님 나라 인도를 다닌 이야기. 그리고 이제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고, 그게 이제 대당서역기 국정보고서로 올린 당태종의 요청에 의해서 국정보고서로 올린 대당서역기라는 책이 있고, 당신의 개인 사적인 기록인 자은전이라는 책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의 전기를 기록한 현장전, 도선 스님이 쓴 현장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전은 이 둘에 비해서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렇다 카드라를 가지고 모은 거기 때문에 앞에 두 자료는 당신이 직접 구술하고 옆에 사람이 받아쓰고 이런 쪽으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록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 2차 자료를 가지고 모아서 저도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논문을 쓴다거나 책을 쓴다는 게 그 당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는 자료들을 모아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대인에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뭐 탄원 스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 같은 거 발표할 때 탄원 스님을 뵀던 분이 계시면 저는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한다. 그게 뉘앙스라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봤었던 사람만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을 직접 다 뵌 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의뢰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한 거를 다 정리해 주세요. 이러면 우리는 문헌만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들은 내용만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떨어집니다. 자료의 그 정합성이라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선 스님의 고승전에 나오는 속고승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약간 떨어지는 자료인데, 이걸 3대 자료라고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한 명 더 넣는 게 이제 해초 스님의 왕오천주국전. 약간 좀 말하면서도 약간 창피한데 이게 같은 레벨인가 싶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도낭에서 1900년대 초에 도낭 사본이 발견될 때 어떤 한 꾸러미의 책이 여러 책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그게 누구 책인지도 모르는 게 밝혀졌는데 보였는데,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해초의 왕오천주국전 이름으로만 전해지던 책에 앞뒤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누구 책인지도 몰랐다가, 요즘은 그런 거 다 찾는 게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려웠을 때였고, 지금은 컴퓨터가 발전해서 모든 자료들이 대조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구례 화엄사에 화엄석경이라는 게 있어요. 각황전에 임진왜란때 불났지만 거기에 돌로다가 화엄경을 다 조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때 임진왜란 때 거기가 벽왕 각성 스님이 승군에 어떻게 보면 약간 본거지 비슷하게 사용하다가 막 불나서 전부 그게 이제 돌이 깨져버린 거죠. 불에 맞아가지고 이제 벽에다가 붙였던 게 다 파괴돼 버리는 거죠.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책인지는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 굉장히 쉽죠. 뭐 40권 보인지 80권 보인지 60권 보인지. 왜냐면 넣어보면 돼요. 그리고 요즘은 파편 맞추는 것도 쉬워요. 그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글자를 통해서 글자 내용을 아니까, 우리가 경전을 아니까 그 뭐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이게 어느 쪽 글인데 어느 쪽 글인데 이렇게 해서 퍼즐 맞추기로 해도 되고, 그냥 이거를 3D로 돌려버려요. 모든 파편을. 그래서 컴퓨터한테 맞추라고 하면 지가 맞춥니다.
지가 퍼즐을 맞추듯이. 이거는 돈이 겁나 많이 들지. 그건 왜냐하면 3D로 다 돌려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손으로다가 다 맞춰야 되고, 근데 맞추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문화재들이 마찬가지예요. 맞췄다 띄었다 하다 보면 조금씩 삭지 않을까? 거기가 조금씩 갈리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금속성이 있다거나 안 그러면 최근 거면 그게 별 문제가 없는데 이미 좀 삭을 대로 애들이 사가 있어. 그 상황에서 그걸 됐다 띄었다 이 짓을 하면 좀씩 갈려가겠지. 그래서 요즘은 아예 안 맞추고 그냥 돌려서 컴퓨터 안에서 퍼즐 맞추기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렇게 맞춰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땡기는 경우도 있어. 사람이. 예. 더 발전하면 이제 기가 땡기는 거예요. 지가 맞추는 거예요. 지가. 별로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 기술이 그 정도는 충분히 된. 그래서 대초 스님의 왕호천축국전도 이렇게 껴주고, 뭐 그렇게. 예. 그리고 남의 귀기 내법전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건 의정 스님이에요. 의정 스님은, 그러니까는 현장 스님은 육지로 가서 육지로 오고, 그 다음에 법현 스님은 육지로 가서 바다로 오고, 그 다음에 의정 스님은 바다에서 바다로 옵니다. 그리고 요 세 개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해초 스님 거를 넣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비틀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게 완본이 잘 남았으면 의미가 훨씬 큰데, 그리고 애석하게도 옛날 사람들은 이 기행문이라는 거를 좀 우습게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행문이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블로그에 뭐 글 올리는 거 아니면 일기 이런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나는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것이 시대가 많이 지나고 나면 그 당시에 생활상 문화적인 이야기들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의미들이 훨씬 커집니다. 희소한 가치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의정 스님이라는 사람이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현 스님, 그다음에 현장 스님, 의정 스님,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순서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의정 스님은 경전도 많이 번역을 했어요. 특히 율장, 저 설일체 유부율 계열들을 엄청나게 번역을 했고, 그게 이제 대천복사, 서안의 천복사라고, 그게 원래는 법장 스님절이었고, 거기에 이제 소환탑 만들고 거기서 이제 경전을 번역하셨는데, 저 어른이 기행문도 썼지만, 남의 기기 내법전이라고 하는 기행문도 썼지만, 구법 고승전, 서역 구법 고승전이라고 하는 책도 써요. 그 책을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짧은 책인데 이걸 뭐하러 썼노? 내가 첫 느낌은 그거였습니다. 왜? 별로 알딸딸한 별 내용도 없어요. 누가 갔다더라, 누가 인도에 갔다더라, 뭐 갔다더라, 뭐 이런 식 내용들 밖에는 없어.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갔다 와서 뭐 대단했느냐? 가서 그 안에서 뭐 엄청난 뭐 위상이 있었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독일에 광부 가신 1세대. 굉장히 힘들고 뭐 이런 거, 안 그러면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 가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냥 간 거예요. 고생스럽고 간 거예요. 단 여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그 유적을 한번 보고 싶다는 투철한 정신 자세가 있었고, 그것은 죽음을 무릅쓰는 길이에요. 그리고 아마 의정 스님은 그 생각을 했지 싶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만큼 누군가 와서 내 앞에 선배들이 고생했는데 그들을 내가 이름이라도 남겼으면 좋겠다. 그들의 그 개고생을 자기는 아는 거지. 그 개고생을 내가 이름이라도 남겨서 한자라도 전해주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신라 스님이나 고구려 스님 이야기도 일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취사 선택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현 스님도 이 귀축제사라는 조항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죽음을 무릅쓰고 구법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에 대한 존경,
그러니까 이 의회편이 고승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승들의 전기, 아주 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는 이 다음에 이제 자장정률조가 나올 건데, 자장정률 나오면 이해동지는 해숙 해공 이야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았다라는 이야기. 뭐 자장정률 하면 자장이 계율을 제정했다. 쉽게 말해서 그 체계를 확립했다. 뭐 이런 거예요. 원효불기 이러면,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딱 나누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 이름을 앞에 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최대 업적을 두 글자로 줄여요. 전에도 우리 했었잖아. 원강 서학. 원강이 서쪽으로 유학했다. 아, 그거 조금 기분 나쁜데, 내가 원강이면 약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살았나? 유학의 시조. 이거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원효불기하면 원효는 얼매인 바가 없다. 원효는 엄청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의상전교. 그러면 의상은 화엄종을 전했다. 이렇게 다 하는데, 그러니까는 앞에는 스님 이름이 나오고 뒤에는 그 사람의 핵심, 가장 중요한 거를 두 글자로 딱 추려서 해줬는데, 여기는 귀축제사, 인도까지 간 여러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결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이 안 맞는데 이걸 넣어줬다는 게, 저는 읽으면서 이거 언밸런스한데 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생각도 했어요.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예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역구법 고승전에 보면 의정에 인도로 가서 법을 구한 고승인지는 모릅니다. 개고생한 건 100%인데 고승인지는, 그걸 뭐 고승의 기준으로 놓으면 고승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공부한다고 잘 다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약간 달라. 약간 달라. 뭐 꼬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56명을 추렸어요. 당신이 다니면서 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록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라고 나오냐. 그 중에서 이제 아리아발마. 제일 어떻게 보면 신라 승려 중에는 유명한 사람이고, 이 귀축제사에서도 제일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저 양반에 대한 거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의정의 구법고승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내가 나란다에 갔는데, 나란다 가서 폐업경을 이렇게 뒤지고 있는데, 거기에 신라승 아리아발마가 서사했다. 그러니까 옮겨 적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를 내가 알았다. 이렇게 적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실크로드라는 길이 진짜 힘든 길이에요. 저한테 누가 그 얘기 하던데, 우리가 순례명상 뭐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뭘 적냐면 순례 코스, 그 다음에 그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적어요. 그런 걸 강조하거든요. 근데 누가 저한테 그런 거 말고 그 사람들이 역경 이런 쪽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글을 쓰면 어때?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논문 대상이 아니라고 봤거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왕호천축국전이나 안 그러면 현장에 대한 기록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다. 길이 어딘지는 모르겠고 신기루만 보이고 귀신 소리만 들리고, 귀신 소리는 바람에 모래가 흔들리는 소리들, 떨리는 소리들, 휘 하는 소리들, 그 귀신 소리들이 들리고, 그 다음에 신기루 가끔 보이고, 그 다음에 길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 뼈가 이렇게 있으면 그 뼈의 패골을 보면서 길을 잃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간대. 내가 지금 길을 벗어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너무 자기 극기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스토리들만 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들의 구도심, 거기에는 문명이, 그러니까는 큰 스님이 되는 데는 사실은 머리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해. 하지만 이렇게 떠났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강력한 의지의 사람인 건 분명해.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8,000m 요즘 올라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저 사람들에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장비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고 또 대부분 8,000m 올라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 갖고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셀파가 다 들어주잖아. 알바 쓰잖아, 알바. 자기가 깃발을 꽂을 뿐이지 대부분 알바를 또 대동하고 가거든. 아니, 그 현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8,000m 이상에 제일 많이 올라가는 사람은 그 셀파들이지. 예, 그 등산가들이 아니고 이름 없는 알바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진짜 냉탕 온탕이 있는 죽음의 길이고 저거를 누비 같은 걸 입고 추울 때도 누비 이상은 옷이 없어요. 그리고 더울 때는 뭐 헐벗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 그리고 물 갈아 먹으면 이 배탈 설사 이게 뭐 무진장이 그러면 거기서 스톱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계속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저건 뭐야? 우리가 일제강점기 끝나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면 우리를 지배하면서 나라가 좁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철도 같은 거에 뚫리면서 나라가 좀 작아진 거죠. 이게 교통이 그전에는 거의 블록화돼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제 보부상이나 특수한 사람들만 움직였고, 그게 이제 철도가 낮으면서 훨씬 작아졌고, 그 다음에 KTX도 낮으면서 훨씬 작아졌잖아, 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작아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차 축소되면서 물 문제가 벌어지죠. 그래서 그때 엽차, 오차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로암 같은 거를 먹을 수는 없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을 때 좀 중화시키는 방식으로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리차를 상시로 마셨던 기억이 있잖아. 네. 그래서 겨울 되면 그게 이제 난로 위에다가 놓고 뭐 수증기 뭐 가습도 돼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노란색 양은 주전자를 썼었던. 근데 그게 왜 필연성이 있었냐면 나라가 작아지면서 물을 갈아 먹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중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중화시켜야 될 필요가. 그 얘기는 현대에는 이제 그 문제는 완전히 사라졌죠. 왜냐하면 뭐 정수기라든지 생수가 움직이면서 뭐 전국적으로 뭐 삼다수 제주도 물을 막 마시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제주도 물도 마시고 백두산물도 마시고 알프스 빙하물도 마시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게 무슨 뭐 나올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그런 거는 다 어느 정도 이상 검사를 해서 위해하지 않은 정도를 다 맞추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그것도 중국에서 신라에서 출발하는 거다. 신라에서 중국 거쳤다. 중국에서 다시 인도까지.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찬사. 그래서 정관연간에 당태종연간에 갔대요. 그래서 5,000축으로. 근데 인도 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5,000축을 많이 다녀요. 이유가 뭐냐면 갔는데 뽑아야지. 그 개고생했는데. 그래서 저는 중인도만 뭐 돌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죽을 무릅쓰고 왔는데 그거를 뭐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움직이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한 바퀴 돌아야지. 그건 당연하지. 예. 그래서 5,000축은 동서남북 중앙에 그러니까 인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인도를 제외하고 데칸고원 이해남은 너무 더워서 그쪽까지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당신이 의정 스님이 나란다사에서 폐역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폐역경을 보고 쓰다가 죽었어. 나중에 이런 거를 하다가. 그런데 저 시절에 인도까지 갔는데 카레가 몸에 맞는가 봐. 저는 인도 가면 예전에는 진짜 라면만 먹었는데 요즘은 인도를 만약에 패키지로 이렇게 성지순례로 가면 그 네팔 분들이 요리를 해주죠. 그렇게 해서 뭐 별 음식 그거는 없는데 인도 음식은 아무튼 잘 못 먹어요. 저는 향신료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율배반이지. 전 세계 사람들이 안 먹는 가장 이상한 향신료인 깻잎은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향신료는 이걸 어떻게 먹어요?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이런 향신료도 다 습관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습관하고. 그래서
저 양반에 대한 의정스님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돌아가고 싶었대. 예, 그리고 아마 그거는 나이를 먹으면서 더 심해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연세가 드시니까 부모님에 대한 생각, 어렸을 때에 대한 생각이 더 새록새록 나는 비율이 커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이렇게 가서 정착하셨던 분들이 말년에 돌아오는 거는 음식과 고향에 대한 향수가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과거에 대한 것들이 점점 비중이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자꾸 이렇게 띄엄띄엄 나기 시작해. 그리고 그 비율이 커져. 그게 나이 먹었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 생각은 돈 떨어질 때만 아실 때만 나는 거야. 부모님은 아실 때만 있는 거고, 연세가 드시면 어떤 일을 할 때 비슷한 상황이 딱 벌쳐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내 자식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때 갑자기 빙의가 됩니다. 맞다. 우리 엄마도 이런 비슷한 행동을 했었는데 그때 억장이 무너졌겠다. 뭐 아니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억장은 나 때문에 무너진 거지. 아니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생각 안 나셔요? 그렇게 새록새록 나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건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마지막을 잘 회항해서 멋지게 사람들이 죽었을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인가로 한번 저 사람은 굉장히 아쉬운 사람이야. 조금 더 살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신이 짜기 나름이에요. 짜기 나름. 그래서 이 양반이 돌아가고 싶었대. 그런데 돌아갈 엄두가 안 나서 결국 못 돌아가고 죽습니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는 인도에서 적응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나이가 먹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간절해질 때는 이미 나이가 꺾어져서 그 길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지금 와봤잖아. 와봤잖아.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에 있어요. 굉장히 슬퍼. 읽고 있으면 동화되는 동시에 저런 거야말로 구도심인가에 대한, 그리고 불교도 좋았지. 불교도 좋고 부처님 가르침도 좋고 하니까 인도까지 왔겠지. 하지만 고향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아니 그게 인간 아니겠어요? 거기서 갈등 뭐 이런 것들 길게 써져 있느냐? 아니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슬픈 기록들이 있어. 해업이라고 하는 스님은 선덕여왕 때 정관연간에 똑같아요. 인도로 갔대. 저 정관연간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현장 스님도 저때 가고 다 이러니까 가서 자기네들끼리 만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유학생들끼리 이렇게 조금 가능한 얘기거든. 우리도 외국 유학하면 지그들끼리 이렇게 약간 거점 같은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인도로 갔고, 이거 해동 고승전 같은 데서 나오고, 거의 이 양반도 인도에서 입적하고, 이 현태라는 분은 당 고종, 그러니까는 당태종 다음에 있는 3대 황제거든. 고조, 태종, 고종이니까. 그래서 요때 인도로 가서 이 사람은 중국으로 왔대. 독하지. 근데 뭐라고 써놓냐면 온 사람은 이밖에 없다. 이렇게 또 쓰거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 저 사람이 신라까지는 왜 안 왔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신라까지 가서 내 고국까지 가는 걸 선택할 거냐? 그 당시 중국은 떡상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고향을 선택할 거냐? 안 그러면 미국 같은 나라를 선택해서 그냥 거기서 눌러 앉을 거냐에 대한 판단.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 취직을 해가지고 굉장히 거기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 어느 정도 됐어. 왜 인도까지 갔다 오면 어느 정도 먹어줍니다. 그 당시에. 왜? 너무 희소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별 볼 일이 없지만,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그래. 너무 많아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불렀던 명칭 중에 하나가 이 박사입니다. 신바람 이 박사 아니고요. 이 박사. 그 타이틀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 박사라는 타이틀이 지금은 박사해서 뭐 할 건데 이 정도가 된 거고,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엄청나게 먹어주는 그게 있죠. 그런 거보다 더 큰 비중의 유학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너 가봤냐? 내가 인도 가보니까 부처님 유적을 보니까 이 얘기가 무지하게 강력하게 먹혀. 그것만 갖고도 대우받으면서 절마다 다니면서 법문 한 번씩만 해도 이게 뭐 엄청난 이슈거리가 되는,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딱 잡은 상황에서 내가 신라로 가야 되나에 대한 판단들이 막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왔어야 됩니다. 왔으면 한국 불교사에서 갑자기 이렇게 길어집니다. 근데 저렇게 돼버리면 신라인이기는 하지만 저걸 신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이 벌어져요. 벌어져요. 여기서 태어났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얼마 못 살고 다 외국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도 다 좋게 평가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살 때만 하더라도 한국 피만 좀 섞여 있으면 뭐 대단하게 얘기를 해줬을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국력이 되니까 이제는 그런 거는 조금 구분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와서 한국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한반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뭔가를 변화를 줬어요. 라고 하면 대우를 해줘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태라는 사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구본이라는 사람은 의정의 저 서역 구복 고승전에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던 뭐 또 스토리들이 좀 있었는가 봐. 그래서 나오는 거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행적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자기네들이 기록들을 좀 남겨야 돼. 그 다음에 현각이라는 사람은 당나라에서 현조라는 스님, 중국 스님하고 같이 가서 대각사에서 수학을 했대요. 대각사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대각하면 뭐 떠오르는 게 있긴 있죠. 마하보디 대탑사, 인도의 4대 사찰,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곳, 마하보디 사원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내가 유학을 가도 큰 데로 간다. 예를 들면 내가 인도로 갔어. 그러면 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데나 큰 절이나, 안 그러면 저런 나란다나 이런 데 가지 어디 이상한 지방절에서 있겠냐고. 아니 그렇잖아.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사찰순례를 왔어. 그럼 어디 포교당 다니겠어? 아니 그렇지 않을까? 뭐 큰 절들을 이렇게 거점들을 찍겠지.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지 싶어요. 그리고 이 양반은 거기서도 상당한 명성을 얻었대. 뭐 모르겠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거기에 진짜 적응이 잘 돼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쉽지 않아요. 외국인이 완전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언어도 잘 안 되는 데다가 문화 배경이 다르면 언어 플러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시간이나 좀 많으면 그나마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 이렇게 죽잖아. 40대 정도에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선행학습이 안 됩니다. 지금은 선행학습이라는 게 돼요. 인도에 대해서 뭐 나름 뭐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뭐 책 같은 거 보고 가서 시작이에요. 가서 시작.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가서 어학원부터 다녀야 돼. 쉽지 않죠. 그래서 먹어주기도 쉽지 않았고, 현유라는 사람은 고구려 사람이고 당나라 이 기록이 왜 있는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야 제목이 귀축제사 인도 간 사람 얘기 아니야? 근데 왜 이 얘기가 고구려 사람이라서 고구려 프리미엄인가 조금 하나 넣어줬나 싶은 생각도.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거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의 한반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거 의정 스님이 저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렇다 카드라만 있지 이름도 모르는 거야. 근데 저런 정도면 우리 같으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걸 기록해 주는 거는 동병상련의 아픔이 당신에게 있어서 그랬을 거야.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라고 써주고 싶었던 거야.
너무나. 이름을 몰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만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갔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다 카던데요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런 정도까지 써주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의리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슬픔을 아는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귀축제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해동진이에요. 이해동진은 해공과 해숙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이승입니다. 신이승. 그러니까 신통을 부리는 사람들. 그리고 전에 이 얘기를 흥륜사, 동경 흥륜사 금당의 10명의 소상 진흙으로다가 상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그 조항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도, 신라불교의 시작 아도, 그 다음에 박염촉, 이차돈, 해숙이 여기서 나오는 저 이해라고 하는 게 해숙과 해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진이라고 하는 거는 풍진 속에서 같이,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섞여 살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함은 안홍이라고 하는 안홍의 동도성리께 쓰는 안홍이고 의상대사는 뭐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표훈은 의상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사복이라는 사람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이 의회편에 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효, 자장. 자장이 요 이해동진 다음에 자장정률조에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해숙은 신이승. 저 시대가 원효의 시대가 저러한 신이승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해공, 해숙, 대안, 사복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통을 부리고 약간 기괴하고 뭐 이렇게 왜 원효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느냐? 통일시기잖아요. 통일시기. 그래서 사회가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받고 있죠. 거기에서 대안들이 그러니까는 기존의 대안만 가지고 기존의 신라의 룰만 가지고 3배 커진 땅을 움직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백제나 고구려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수용해야 되잖아.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있었고 아웃사이더의 시대.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리더가 누구냐? 원효입니다. 그 아웃사이더의 리더 원효입니다. 그러면 인사이더의 리더는 누구냐? 자장과 의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장과 의상은 바른 표본으로 어떻게 살려고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원효와 이 해공, 해숙, 사복, 대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기괴한 식의 삶을 살았던 사람. 이렇게 두 파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숙이라는 사람은 그냥 전에 했었던 얘기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집에 가서 여자랑 같이 자고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나와 보면 이쪽에서 걸어오고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신이지. 분신술을 써서 이렇게 저렇게 몸을 여러 군데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죽은 뒤에도 장사를 지내고 있는데 사람을 만났대잖아. 달마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덤을 파보니까 집신 한 짝만 있더라. 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달마 스토리가 저는 그게 꼭 달마에게서 존재했던 스토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때 동아시아의 그 집신 한 짝 스토리가 뭔가 좀 유행하는 게 있어요. 누가 어디서 시작된 스토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스토리가 하나가 유행을 하고 있었고 그게 여러 명의 약간 신이하고 특출한 사람들에게 붙어 들어가요. 붙어 들어가. 그리고 해숙도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신 한 짝 남겼다는 게 있고 해공 같은 경우는 등에다가 침 이렇게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래서 부계화상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꺼내 또 어떻게 보면 포대화상의 원조지. 중국 포대화상의 원조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더울 때 우물 속에 들어가 있고 우물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청이동자가 푸른 옷을 입은 애가 먼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비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딱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스님이 이렇게 쫙 올라온다는 거잖아. 그럼 물에 젖지도 않아 이때. 뭐 몰라 이렇게 뭔 소리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요즘은 저런 해공 같은 스님이 나오기 어려운 게 수도를 쓰니까 수도관 속에 들어가 있기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래서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링의 원조지. 링의 원조지. 사다코 원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에 젖지를 않는데, 비에 안 젖는데. 그래서 비가 올 때 이렇게 향불을 들어서 초청을 하면 메신저입니다. 향이. 그때도 향으로 초청을 하거든. 딱 해서 향을 딱 들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러면 그쪽에 전달이 돼. 그러면 딱 나타나는데 비가 와도 몸이 젖지 않고 발이 멀쩡하대. 재밌지. 그래서 향이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거는 이런 기록에서도 사실은 찾아서 알 수 있어요. 명랑 스님이 그런 명랑, 뭐 해통, 뭐 이런 사람들 다 향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비슷해.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장신이 승조의 후신이래요. 승조. 승조는 구마라집의 4대 제자 중에 하나, 라즙 10철 중에, 아니, 라즙 4철 중에 하나, 관중사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승조, 승혜, 그 다음에 도생, 도융, 뭐 이렇게 해서 4대 제자 중에 하나고 31살인가 죽어요. 그런데 승조가 지은 글을 보고 내가 전생에 뭐 승조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해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떨어지지?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근데 또 저 시대에 자꾸 저렇게 뭐 후신설들이 자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후신이고 누구의 후신이고, 그래서 원효는 뭐 진나의 디그나가의 후신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또 쓸데없는 소리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연결시켜서 신라불교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걸 중국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인도랑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라불교는 사실 중국이나 인도보다 어떤 면에서 더 대단해라는 거를 우리에게 그들의 후신이 있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변증하려고 하는 스토리 구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축제사하고 이해동진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자장정률, 자장스님과 의상스님, 원효스님, 원효불기라고 하는 것들 계속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